사실 저는 한 1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 이제 모임이 이제 젊은 청년층 위주다 보니까 이제 20대 친구들이 이제 처음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 위주로 한번 좀 간단하게 해서 마음 편하게 왔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오신 분의 기자님들의 또 참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이럴 줄 알았으면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 10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8월부터는 지금 법무법인 율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환경 쪽을 전문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도시는 그냥 저는 제 평생의 취미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 살지만 이제 하루하루 도시가 변하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궁금했고 신기했고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보니까 결국은 뭐 계속 이런 쪽에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런 쪽에 공식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좋아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제가 그냥 알고 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한 번씩 보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간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1시간 정도 진행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집값이 많이 올랐죠? 여기서 참고로 제가 72년생인데 72년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예. 그러시고 저보다 20년 밑에, 그럼 92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 한 번. 상당히 이게 제가 초점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고난이도 강입니다. 네. 자, 일단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한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죠. 보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그 평균 서울시 기준인데요. 평균 주택,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울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한 4억 5천 정도, 아파트 기준입니다. 4억 5천 정도 하던 매매 가격이 지금은 평균 가격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8억 정도 돼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잘 보시면은 2009년서부터 거의 뭐 내려가고 있어요. 쭉 내려가다가 2016년, 2017년 돼서 6억이에요.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반 사이에 8억까지 오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임팩트가 강하고, 특히 20대 청년들이나 이제 집을 한번 좀 장만해볼까 싶었던 30대 분들한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충격일 수 있어요. 저처럼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을 가는 사람들은 그래 또 한 번 사이클이 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 맞아보면 되게 아픕니다. 내가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고 도대체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여기 지금 우리의 시점에 있는 거죠. 반면에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안정되는 추세예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음. 근데 다 올랐냐?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이건 어디 이야기냐면 경기도 이야기예요. 경기도도 많이 올랐죠. 기울로 보면 3억인 게 지금 한 3억 5천, 3억 6천 정도 되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죠. 비율로 보면.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거의 안 오르다가 서울보다 조금 먼저 움직였어요. 2016년부터 조금 움직이다가 이제 2017년, 18년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이 뛰어온 거죠. 근데 그렇지만 아까 서울이 8억 같죠. 평균이. 근데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 3억 5천, 절반이에요. 경기도가 먼저 크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를 이렇게 평균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곤란한 이야기지만, 이 두 가지 그래프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폭등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또 한 번의 사이클이 이제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47살 된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은 좀 귀여워요.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아요. 왜? 서울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겪었던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 이때는 온 전국이 막 2배씩 올랐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서울이라는 틀 안에서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무섭진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거는 이제 이걸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매매가를 돌아보면 우뚝 솟았죠. 서울만 이렇게 솟은 거예요, 보면. 서울 높고, 그 다음에 경기도. 여기 경기도는 다 똑같은 경기도가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경기도만 올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서울 남쪽에. 저 밑에 평택, 안성, 뭐 이런 쪽은, 화성 이런 쪽은 내렸어요, 오히려. 안산 이런 쪽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올랐냐면은 전남에 올랐어요.
신기하죠? 전남. 이런 지역들은 원체 공급이 잘 없어요. 전남은. 광주 빼고 나면. 이게 아마 광주를 같이 합한 아마 통계일 텐데 광주도 사실 많이 오른 편이고 대구, 그렇죠? 경북.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 집중된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르면 정말 미쳤다. 세상에 다 투기꾼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이런 말씀만 드리면 되게 이제 혼나는데 숫자와 체감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또 무슨 말이냐면은 14년 동안 2018년 초까지 기준해가지고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이제 잡아보면은 14년 동안 5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4억 하던 집이 6억이 된 거죠.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연평균 증가율을 따지면 3%밖에 안 오른 거예요. 14년 동안. 1년에 3% 정도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해도 웬만큼 하면은 3%는 충분히 챙기죠. 근데 이 사이에 가처분 소득 증가는 66%가 올라갔어요.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게 이제 1분위가 아니고 5분위로 나눴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3분위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중간쯤 되는 사람들의 소득은 24년 동안에 66%가 올랐는데 서울의 집값은 51%가 올랐다. 이렇게 따지면 별로 많이 안 오른 거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 와중에 39.7%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산술로 놓고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이 조금 더 오른 정도 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구별로 이게 유춘식 기자님이 이제 그 로이터 통신에 이제 내는 표인데 구별로 쭉 나눠놓고 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거와 비교해봤을 때 이거보다 더 오른 동네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물론 이게 다 이렇게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용산구 정도예요. 그리고 핵심인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물가로 따져 보면은 뭐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2018년도 올해 1, 4분기 좀 늦게 잡으면 2, 4분기 정도까지 오른 집값은 정상적인 집값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너무 안 올랐던 게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소득이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상당 부분. 증권 주식도 올라가죠.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2, 4분기 이후, 특히 8월 이후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꼭 풍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손가락 끝으로 탁 쳐올린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하면 손톱 끝에 맞아서 펑 하고 터질 수도 있는 좀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쫓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의 집값이라는 게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미친이라는 말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은 평생 내가 내 몸 하나 누릴 집을 장만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 시장이고 여러 가지가 내 집이 필수제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기꾼들이 집을 다 샀더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체적으로 소득 부분이 높으신 분들은 계속 소득이 높게 주택을 보유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계속 낮은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럼 왜 오르느냐? 우리만 오르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왼쪽 그래프는 여기 뒤에 계신 분 잘 안 보실 텐데 여기 보면 저 위로 치솟은 그래프들 보이시죠? 여기 초록색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초록색 그래프가 요 뒤에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어디냐면은 모두가 꿈꾸는 복지사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집값이 1986년을 배국했을 때 지금 600, 한 700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 몇 년 사이에 스웨덴 집값은 전국 평균으로 7배가 올랐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옆에 좀 붉게 나온 것들은 영국,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복지국가인 네덜란드예요. 한 400% 이상 올랐고 이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그럼 우리는 어디냐?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집값은 그렇게 오른 편이 아니에요. 그럼 평균으로 따지니까 이런 거 아니냐? 서울 집값은 무식하게 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다른 나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수도 스톡홀름이에요. 1995년에 바닥을 친 집값이 한 100 좀 밑이에요. 한 70이라도 가정해보면 지금 450까지 올라갔죠. 그래프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어요. 복지국가인데. 집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 국가인데 집값은 제일 많이 뛰는 국가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에요. 다음. 여기는 어디냐면은 암스테르담입니다. 북유럽의 또 강자죠. 복지가 있고 관용의 정신이 넘치는 암스테르담인데 암스테르담 집값 역시 요게 살짝 떨어진 게 2008년 금융위기예요.
살짝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계속 치솟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독일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독일은 지역균형 발전도 잘 돼 있고 다 세입자 권리도 잘 보호돼 있고 집값이 안 오른다더라. 자, 이게 독일의 집값 그래프예요. 집값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 2010년도 정도가 100이죠. 보면은 요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는 어디냐면은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 7군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광역시 다 합한 곳 평균을 내보면 그 당시 여기 100 정도 찍었던 그래프가 지금 2016년, 2017년인데 160이죠. 60%가 뛴 거예요. 평균적으로. 베를린 같은 지역은 더 뛰었어요. 2배 반, 250까지 올라가요. 다른 지역들이 안 와서 깎아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 세계 집값은 다 올라가고 있다. 특히 대도시, 수도는 말할 것도 없다. 그에 비해서 아까 서울 집값 정도 오르는 거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대한민국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구나 라고 어떻게 신기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또 이제 독일 이야기도 안 먹히면은 이제 어디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비엔나예요. 오스트리아. 왜냐면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사회주택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정말 제가 해외에 나가봤을 때 여기 살고 싶다라고 유일하게 느낀 곳이 비엔나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월 35만 원 정도 내면 궁전을 바라보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까지 전철로 한 4-5 정거장만 가면 갈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인데 이런 것도 집값으로 따지보면은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정도 이상이 오른 그런 곳이에요. 왜 오스트리아는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헬조선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이상 숙명적으로 겪어야 돼.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실 저는 집을 사려고 2013년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공개로 외쳤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자, 무조건 사라.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오를 것 같다. 이제부터 집값이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사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제 고등학교 후배놈이 주식은 어떤 종목, 부동산은 어디가 좋을까요?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아파트는 반포 잠실부터 일단 넣어놓고 시작해라. 그 당시 여기 전세 가격이 잠실 한 4억, 반포 한 6억 정도 했어요. 집값 한 8억에서 9억 정도? 그 정도 했었어요. 부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주식에 일단 삼성전자부터 놓고 시작을 하고, 쇠덩이 주식은 중공업 관련 주식은 천천히 봐라. 근데 아무도 안 사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사람들이 있대요. 아파트 가격은 왜 오르나?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특히나 젊은 친구분들은 한 번도 안 겪어본 분들이고, 지금 나이가 2000년대 정도의 20대 한 중반을 겪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봤던 풍경인데 사실 두 가지예요. 집값이 오르는 요인은 첫 번째, 수요 공급 원칙이에요. 근데 현재는 공급이 좀 딸렸죠. 그럼 이런 말씀을 하면 야, 산에 올라가 봐. 저렇게 집이 많은데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살만한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살만한 집. 그러니까 이제 바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거로서 살만한 집. 사실 많지 않아요. 다세대 일단 빠질 것이고요. 다가구 빠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17년대 지어놓은 아파트 빠지겠죠. 80년대 지어놓은 아파트도 빠지고 90년대도 웬만하면 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집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역전세난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미분양이 많다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미분양 있으면 나와보라고 없을 거예요. 보면. 이거는 아주 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예전엔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빌라, 다세대 이런 주택, 오피스텔까지 다 따라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주택도 안 올라요. 강남에 다세대 다가구 가보시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빼고 나면 사는 사람들 없어요. 그냥 내 실거주로 살려면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안 사죠. 왜?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아파트만 상승을 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아파트 중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어요. 물론 2018년 이제 하반기쯤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뒤늦게 따라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조건을 가진 아파트만 오르고 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다는데 투기꾼들이 집을 사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을 왜 두 채씩 세 채씩 사? 라고 하지만 이
그 주택 보급률이라는 통계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는 통계라고 봐요. 특히 주택 가격을 볼 때는. 왜? 다 같은 집이에요. 통계로 보면 1965년에 지은 집도 한 채고요. 2017년에 완공된 집도 한 채. 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가치예요. 같나요? 다르잖아요. 실제 주택 가운데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주택은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절반이에요. 광주 같은 경우 높은 편이고 서울이 공동주택 비중이 낮아요. 아파트 비중이 낮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그 중에서 다시 30% 미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990년대 이전에 지은 95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내가 집 살 돈이 있을 때 사고 싶은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하 주차장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외부 공간 좀 있으면 좋겠고.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따지면 2003년 이후 입주 아파트? 그것도 벌써 15년 차 됐네요. 꽤 낡았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 별로 없어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높고 뭔가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맞는 집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다음. 그러면 보통 이제 수요 공급 이야기만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유동성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바퀴예요. 다른 조건이 똑같다고 그럴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은 얼추 맞았는데 유동성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싸 보입니다. 물건 가격이 싸 보여요. 그러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런 말씀을 잘 드려요. 이 부동산 학파에 이제 부동산 상승을 논하는 사람들의 두 학파가 있어요. 유동산 학파가 있고 수요 공급 학파가 있어요. 누가 맞냐고 맨날 싸우는데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한 원인으로 그렇게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본 유동성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00년 금융위기 이후로 자산 가격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우스 푸어들 막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그걸 구제해 주려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 경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려고 유동성을 상당히 완화를 해줬어요. 지방 집값은 싸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만 풀려도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 대구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서울 안 올라요. 왜? 몸집이 무겁거든요. 묵직해요. 끊임없이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그제서야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16년, 17년부터예요. 그리고 그게 떠오른 게 갑자기 쭉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덩치 큰 놈이 물속에서 떠오르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집값에서는 일단 수요 공급이 원인이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고 유동성은 옆에서 거들어주는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가계부채가 폭발하는데 그러면은 다 집값 폭락할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주구장창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실은 가계부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럼 가계자산은 왜 안 가? 2014년 1분기 때 1020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가계가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2017년 되니까 지금 1500조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1400조 넘었어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부채랑 같이 놓고 보면은 이거는 부채 대 자산 비율이에요. 요 지금 꺾은 손으로 남아있는 거 떨어져요 오히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빚을 1억 원 줬는데 내 자산은 1억 5천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거죠. 돈 없다 다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의 주머니에 계속 쌓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자산에 늘어나는 가치가 더 높은 게 현실이에요. 되게 현실에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통계는 냉정합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여력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당장 가서 야 당장 계속 집은 올라갈 거야, 집값이 올라갈 거야, 가계부채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시한폭탄이 하나 있어요. 전세예요, 전세. 여기 보시면 GDP 대비로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GDP 대비 한 94.8% 정도예요. 조금 높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전세 보증금을 딱 얹으면 127%까지 올라가요. 100%가 넘어가요. 근데 전세 보증금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부채인가요? 내가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내가 다른 집에 이제 가서 나도 전세로 살면 내가 이 집에 내가 전세금 받아 3억 받고 내가 그 3억을 가지고 다시 저쪽에 집어넣으면 이게 부채인가요? 자산인가요? 자산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사실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의 리스크를 0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전세금의 리스크를 한 10% 정도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70%까지 잡아야 된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계부채와 가계자산의 비율은 많이 변할 수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계부채가 폭발한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그럼 어디가 오르냐? 제가 요거는 이제 4월달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또 썼던 자료입니다. 서울, 역세권, 소형, 신축 요 네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데는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있게 되느냐? 사회구조가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평촌에 살고 있어요. 이제 1기 신도시가 아니고 이제 헌도시에 살고 있는데 1기 신도시는 어디 있습니까?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동이에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정도에 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90년대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열심히 입주를 했던 이제 그런 동네인데 여기에 20km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를 지었을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아빠 혼자, 남편 혼자 힘들게 출퇴근해라. 그러면 온 가족들은 넓은 집, 쾌적한 환경에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고생하면 온 집안이 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꿈꾸던 공원, 좋은 학교, 편리한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진 신도시에 서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수십만 채가 일거에 공급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다 몰려갔죠.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맞벌이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낡았죠. 아파트들이 낡아가니까 일기 신도시가 몰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분당은 다시 오르긴 했지만 그러면 왜 맞벌이가 확대되는 게 신도시에 몰락하고 연관이 되느냐? 맞벌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사람 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은 집안 꼴이 안 돼요. 애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며, 뭐 정말 아득해집니다, 보면은.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직장에서 내가 급할 때 뛰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러면 훨씬 나아요. 두 사람 다 반경, 내가 어떻게든 자고 한 30분 내로 올 수 있는 집 근처에 있다 그러면 훨씬 살만해집니다.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여기 일기 신도시 때는 다 외벌이 전제로 혼자 하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소득 2배. 요즘에 결혼을 누구랑 하죠? 끼리끼리. 비슷한 계층끼리 하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맞벌이 분들은 높아요. 자산이 없을 따름이지 월급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주 근접을 선호하고 서울, 특히 직장 밀집 지역. 대한민국 서울의 직장이 밀집한 지역이 어디죠? 강남 서초. 2호선 라인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서울 도심, 여의도. 이런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들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대출 조건이 완화됐죠. 그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에 집을 살려고 그러면 7% 대출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작년 초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 2.88%에 빌렸어요, 보면은. 그것도 은행도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이금융권에서 빌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올랐지만 여전히 싼 편이에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었던 수요가 갑자기 확 몰린 측면이 있어요. 다음. 그리고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뭐냐면 교통이 제일 중요해진 거예요. 맞벌이에요, 이것도. 왜? 20대 때는 저도 수원까지 여러 군데까지 하루에 4시간 반씩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평촌까지 제가 지금 삼성동인데 사당에 와서 다시 4호선 타고 가면은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까지 딱 1시간 걸려요. 근데 힘들어요. 정말 버스 타면 더 힘들 거예요. 저는 이제 걸어서만 바로 그 지하철로 이동하는데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되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직장과 인접이 더 선호되는 거죠. 사업지 밀집 지역을 선호하는 거고, 그래서 뜨는 곳이 어디예요?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마포, 아이언 뉴타운, 그다음에 서울역 근처, 서대문역. 많은 분들이 참 가슴을 치는 곳이죠. 경희궁제. 여기 미분양 났었어요. 5억 원에 분양했는데 미분양 났다가 지금 12억, 13억 정도 가죠.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분양가를 넘긴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바로 그냥 서울 제일 가까운 아파트니까.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 신길 뉴타운도 참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옥수, 금호, 용산 이런 지역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별로 선호되지 않던 주거 지역인데 교통이 편한 지역. 반면에 학교랑 학군의 중요성은 감소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런 재개발한 지역들은요 다 재개발이 뭐예요? 낡은 집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거죠. 왜 낡아졌을까요? 살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말씀 드려서 곤란하겠지만 학력 평가를 해보면 100% 중에 하위 10%예요. 근데 그런 지역의 학교가 지금도 계속 그 수준인데 아파트 가격은 10억을 찍어요. 이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교육의 영향은 예전보다 훨씬 감소했다. 그럼 왜 감소했느냐? 다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은
대학 교육 잘 받고 부모님들 열심히 그 뭐 과외도 학원도 보냈던 다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그 해본 결정체가 난데 별로 내가 대단하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면은. 별거 별볼일 없다 이거예요 보면은. 차라리 그거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가족들하고 더 보낼 시간들이 가까이 있고 그 학교가 정 필요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내가 내 자식까지 거기다가 또 밀어 넣어봐야 걔가 잘 된다는 나만큼이라도 잘 된다? 그런 보장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군의 영향은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점점 집값이 오르고 중산층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고는 있어요. 다음. 그래서 그러면 누가 소득이 오르느냐?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제일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5분이.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2018년 2분기에 10%도 사실 저는 이 통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10년 동안 계속 보면은 연 한 5% 내외에서의 성장은 평균적으로 5, 6% 정도는 됐다고 보죠. 우리가 보통 72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1년에 5%, 6%씩 오르면 12년이 지나면 2배가 돼 있어요. 8%씩 오르면 9년이 되고요. 그럼 6%로 잡으면은 한 10년의 세월 동안 거의 2배 정도 된 거예요. 소득이. 1분위에 저기 그 5분위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반면 1분위 제일 소득이 낮으신 분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죠. 근데 어차피 집을 사실 분들은 5분위, 4분위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 살 여력은 나는 돈이 없지만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서울 촌지에 많다라는 거죠. 자, 특정 동네 이야기에서 되게 죄송한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이전 다시 돌아보시면. 예. 요거는 제가 지난 4월 달에 한번 했을 때 신길 뉴타운, 신길동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서울지방병무청 있는, 예. 여기 길 건너가면 대림동, 중국 분들 많이 계시는 그런 동네죠. 터프한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 분양한다고 했을 때 30평에 4억 정도 했어요. 유일한 장점은 여의도에서 가깝다. 10분. 안 막히면 10분. 막혀봐야 뭐 20분이면 충분히 들어오는 동네. 그거 하나인데 야 거기 4억 될까? 근데 입주할 때 얼마예요? 여기 레미안 에스트리움인데 거기가 제가 4월 달에 강의할 때 34평이 8억 6천을 찍고 제일 비싸게 부르신 분이 9억 8천을 찍었어요. 다음. 근데 이게 지금 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10억? 13억. 몇 달 사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4월달 강의하고 여기 지금 오늘 10월달 강의니까 6개월 정도 지난 사이인데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사실은 정말 가보시면 별거 없어요. 제가 여기 옆에 이걸 왜 집어넣냐면은 옆에 대형 중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이 상위 90%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위 10%예요. 하위 10%. 가장을 따는 학교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거. 왜? 새 아파트에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이거면 이 동네도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와 대조되는 사례. 다음. 자, 일산의 오마중학교. 상위 5%예요. 이 오마중학교나 여기 이제 몇 개, 일산의 중학교들 몇 개 있어요. 평촌에도 있고. 여기는 강남의 중학교들하고 거의 어깨를 대등하게 가는 수준이에요. 근데 집값 보세요. 31평 4억 6천, 여기 47평 5억 7천, 48평 5억 4천. 특히 여기 문화공원이라고 여기 넓게 녹지되어 있죠. 여기는 거대한 선형공원이에요. 여기서 딱 보면 남향으로 쫙 있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가보면. 아, 세상 사는 게 참 이런 맛이 싶은 그런 느낌에다가 요 위에는 바로 어마어마하게 큰 학원가예요. 여기 오마초등학교, 오마중학교는 학력 수준 거의 전국 탑입니다. 근데 6개월 사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죠. 여기 자 5억 4천, 뭐 5억 7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해상도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5억 2천, 뭐 6억, 뭐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올랐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일산 서구인데 일산 서구는 이제 지금 김현미 장관님 지역구예요. 장관님 지역구에 집값이 안 올라서 지금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고 계세요. 이게 제가 이걸 길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더 이상 파라군, 교육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하고 크게 상관없이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옛날처럼 몰려가는 핵심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 자, 그러면 요즘에는 주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예요. 보통 이제 뭐 25평형이라고 보통 부르는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좁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맞벌이 효과이기 때문에 좁지 않아요. 집에서는 잠만 자요. 넓으면 누가 청소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집에 뭐 댕댕이랑 저기 뭐야 야옹이만 있지 보면은 누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효과가 확실히 있죠. 대부분 3인 가족이에요. 결혼해서 살아봐야.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합니다. 방세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기다가 2010년 이후에는 뚜렷하게 이것들이 많아지고 소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장들이 돈 벌기가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여러 가구를 지을 수가 없었죠. 큰 평수를 좋아하면. 근데 지금은 작은 평수라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장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게 계산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게 된 거죠. 근데 재개발 사업장들은 어디예요? 다 역세권이에요. 저 산꼭대기에 있는데 이런 데는 재개발 안 됩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뻔한 이야기입니다. 집이 다 집 아닌가요? 이런 말씀하시는 남성분들 많으세요. 여성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신축이 비싼 거죠?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죠? 선분양이에요. 선분양이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 건설사가 내가 갑이 됐다가 병이 됐다가 그래요. 부동산이 막 오를 땐 갑이에요. 근데 폭락할 때는 병이죠. 2008년 이후에 신체기 때 품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왜? 팔아야 되니까. 평면, 외부 공간, 인테리어 이런 거 보면 정말 커뮤니티 시설까지. 그래서 근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확 떨어졌죠. 아파트는 보통 3년이 걸려요. 그러면 2012년에 분양한 아파트가 2015년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2015년쯤에 공급된 아파트들이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공급된 아파트들은 품질이 확 좋아지고 사람들이 좋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던 거죠. 자, 70년대 여의도, 80년대 상계동, 90년대 분당 일산, 2000년대 잠실, 반포 다 주택 통계상에는 한 가구예요. 같은 집인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15억이 있는데 여의도 가서 살라고 그러면 집값 상승 기대분을 빼고 나면 오시고 싶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품질 차이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갈수록 오래된 집들은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경제가 별로 안 좋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비싼 아파트들 가도 계속 한 달이 뭐다고 위에서 불 새고 터지고 주차는 테트리스 주차고 이래요. 다음. 계속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특히 금융규제를 통해 가지고 수요층을 제약을 해놨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울에서 집을 새로 살려고 그러면은 내 현금으로 한 7억 정도는 있어야 아마 새 아파트에 들어갈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지금 곤란한 상태가 됐죠. 대출을 확 묶어놨기 때문에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 2017년 공급된 아파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단기적으로 숨고르기가 돼서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집값이 내려가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예요. 이 수요 규제는. 왜? 금융 규제는 오히려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집값이 좀 내려가면 지금 내가 한 50억씩 있는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 채 살 걸 5채씩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내 배우자랑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자산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번다 생각하면 내가 20년 갚을 각오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대출이 확 줄어버리고 거의 못 해버리면은 나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예요. 극약 처방을 지금 내린 상태이긴 한데 과연 얼마나 약발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중장기적으로 어떠느냐?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4월 달에는 계속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6개월 후에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지금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불투명하냐면은 외곽으로 이주했던 분들, 그러니까 90년대에 분당이나 일산, 특히 일산으로 가셨던 분들은 한이 맺혀 있어요. 내가 신도시 한번 갔다가 내 정말 씻을 수 없는 내가 과오를 졌다. 그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남에서 마포에서 망원동에서 가셨던 분들은 지금도 죄인이에요. 다시 서울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아졌어요. 직장은 점점 더 서울의 특정 구역으로 몰리고 있어요. 교통 여건은 개선되나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90년대, 2000년대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외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차는 더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정부가 공급 정책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막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그러면은 정부 정책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정부를 이기는 주체는 없어요. 더더욱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이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효과가 있을 때까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절대 한국 안 해요. 언젠가는 될 때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배를 비교로 하면은 항공모함.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공급이다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쏟아내죠. 쏟아냅니다. 근데 집값이 처음에는 안 잡힐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다 총동원 해서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폭락할 때까지. 왜냐면 한번 배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항공모함처럼 큰 배들은.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어떤 극한적 조치가 되냐면은 더 이상 택지 개발 지정을 안 했어요. 더 이상 신도시 없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택지 개발 촉진법 폐지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그 법이 폐지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급 정책이 이제 바로 뭔가 시행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집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는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불투명하다는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강남권에 더 지으면 안 되나요? 강남권 서울에 더 지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의 지금 규제는 250% 용적률. 용적률이 뭔지 모르시는 분 대충은 다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적률 규제가 250%로 원래는 법상인 300%인데 서울은 더 낮아요. 300% 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여기다 층수기획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가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빌딩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울, 강남 이런 데 35층이고요. 서울 바깥쪽에 뭐 시흥, 은계 이런 데 나가보면 45층, 52층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밖으로 나갈수록 더 아파트 층수가 높은. 경기도에서 재건축하면 당연히 299%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50% 받으려면은 뭐 땅도 내놓고 뭐도 해놓고 많아요. 300% 원래 임대주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높은 분양가에 대한 확신 있는 지역에서만 공급합니다. 여기다 평당 8천만 원 해도 될 거야. 그럼 8천만 원이 뭐냐? 30평대면은 24억 정도 해도 될 거다. 이런 지역들만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250%인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라고 하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여러 숫자들은요, 다 트라이얼 에러예요. 시행착오예요. 높여봤더니 아우 너무 힘들어. 낮춰봤더니 너무 낮아. 그러면서 대충 경험적으로 통한 건데 80년대 서울에서 재개발할 때 초창기에 400%를 줬어요. 그랬더니 막 길도 막히고 산꼭대기 있는 2차선 도로로 막 한꺼번에 1000세대씩 입주하니까 난리가 났죠. 너무 높아. 낮춰. 그래가지고 300%로 낮추고 서울은 250%로 낮췄어요. 근데 잠실에 1, 2, 3, 4단지 다 재건축한 가보시면 299%입니다. 거기 뭐 불편한가요? 살기가 어렵나요? 안 그렇잖아요. 거긴 299%가 아니고 400% 줬어도 뭐 할만한 동네였을 거예요. 다음.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특히 본인이 약간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적률이라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은 낮은 환경을 보호해야 돼. 높은 용적률 하면은 그거는 도시를 망치는 길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결국 우리가 다 망하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낮은 용적률은 기득권을 보호하지 있는 사람들을 가지기 위한 더 보호적인 수단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65평, 75평, 80평이에요. 거기 용적률 따져보면 지금 한 120%에서 130%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용적률을 250%로 하라. 그럴 때 이분들이 만약에 거기다가 지금 120%인데 250%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집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같은 평수로 해도. 만약 평수를 줄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못 들어갑니다. 30평대 아마 한 30억 찍을 텐데 못 들어가죠. 근데 누군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빠져나온 자리를 채워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압구정 재건축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뭐 이런저런 규제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압구정에 계신 분들이 요즘 어떤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1 재건축하겠습니다. 한 가구도 우리 일반 분양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 집 10억 지어가지고 75평짜리 75평을 그대로 지을게요. 그러면 그 집이 몇 억 되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 그냥 보장이 돼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낮추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기존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영국 런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들이에요. 여기는 뭐 주거 가격이 엄청 치솟고 있는 거죠. 토지 공개념에서도 낮은 용적률은 불합리해요. 토지는 어떻게 돼요? 신이 우리한테 주신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자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최근에 사람의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 더 쾌적해요. 무슨 말이지? 서울 시내에 많이 있는 2층 다세대 주택, 1980년대, 90년대 지금 다세대 주택은 보통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 정도 됩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지금은 제일 비싼 아파트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지금도 뭐 럭셔리하죠. 100억 아마 그 펜트하우스가 얼마 전에 100억에 팔렸어요. 건폐율이 9%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만한 땅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땅 중에서 9%만 건물이 있고 나머지 91%는 녹지와 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적률은 몇 프로냐? 300%도 안 돼요. 그럼 어디가 살기 좋죠? 그래서 미국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더 필요한 건 더 높은 용적률이다. Yes in my backyard라는 운동이 있어요. 사회운동. 사실은 서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묘하게도 서울의 젊은 층들은 별로 이런 데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다음. 뒤에 삼성동 아이파크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항공사진, 위성사진이죠. 아파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다 녹지예요. 밑에는 다 주차장이고. 여기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단지 빼곡합니다. 용적률이 여기가 더 낮아요. 여기가 180% 정도 되고 여기는 지금 296%예요. 어디가 더 녹지가 많고 어디가 더 살기가 좋겠어요? 사실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라는 거죠. 높은 용적률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다음. 아파트는 지겨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요. 저는 아파트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환경 친화적인 거주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미친놈 아니야?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아파트를 가보세요. 요즘 특히 지은 아파트는 녹지, 주차, 어린이집 모든 시설을 자기 분양자들의 돈으로 해서 자기 그 바운드리 안에서 다 커버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생각하는 거죠. 다세대주택 어떻게 되죠? 주차장 대부분 다 길바닥에 주차를 해요. 도상 주차해요. 그 길은 누구 거예요? 그 주민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공공의 자산이에요. 어떤 사람이 특정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이용해야 되는 자산인데 그거를 당연히 도상 주차를 해요. 공용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과연 더 바람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폐기물 처리, 사회복지 이런 데 있어서도 아파트가 훨씬 유리해요. 지방에 가보면 사회복지사 한 분이 하루에 5집을 방문하기도 힘들어요. 왜? 너무 멀어서. 근데 서울의 아파트 지역들은 복지사 한 분이 한 동씩 맡으면 50명씩도 다 하루에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서울은 사회복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고 지방은 더 높을 수 있는데 질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위 면적당 더 몰려있기 때문에 난방비도 더 싸고 여러 가지로 효과적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밖에 있는 토지들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거기들은 다 녹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정원 딸린 집들이 다 아파트로 가면 더 훨씬 넓은 집들이 생기는 거죠. 아파트가 왜 비싸냐? 많은 분들이 가진 놈들이 다 털어먹어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해서 원가 공개를 해서 다 응징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공공이 제공하지 않는 거를 개인이 다 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싼 주거예요. 공공이 제공하지 않는 공원, 공공이 제공하지 않는 주차, 공공이 제공하지 않는 육아시설 이거를 다 내 돈, 내 비용으로, 우리 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휘문, 여기 삼성역 근처예요. 여기가 바로 삼성역이고요. 이쪽에 손능역이 있어요. 저 뒤에 여기 보이는 높은 데가 타워팰리스고요.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강남 그러면 다 아파트가 빼곡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강남역, 삼성역, 선릉역 바로 서울의 테헤란로 제일 번화할 것 같은 지역에 조금만 뒤로 가보면은 빼곡하게 다세대주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한 보통 5층에서 7층 정도인데 이 주택의 용적률이 얼마냐? 200%예요. 여기 아파트 용적률이 얼마냐? 198%예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면 훨씬 많은 녹지, 주차, 훨씬 쉬워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빼곡하게 꽂아놓기 때문에 사실은 햇빛도 잘 안 들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아니 토지를 무엇이 더 효과적으로 쓰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자관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운동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미국의 재산세, 뭐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재산세가 어땠더라, 보유세가 어땠더라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다 천차만별이고 또 개별 카운티 다 달라요. 누구는 1%, 누구는 3%, 누구는 5%다 다르기 때문에 비싸다 낫다를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점만 말씀을 이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사실 뉴타운이 되게 아쉬워요. 그러면 너 MB 뭐 지지자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MB가 서울시장 할 때 뉴타운 사업을 할 때 MB 치적 사업을 제가 기록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MB가 대통령 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청계천, 뉴타운 이런 사업들을 그 조선시대 사관처럼 처음부터 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받아 적는 일을 용역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용역을 이제 맡아서 했었어요. 아는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뉴타운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이 기름 뉴타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저는 다 쫓아다니거든요. 사실 뉴타운은 왜 나왔냐? MB가 무슨 지켜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존 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원래 재개발이라는 건 뭐죠? 요만한 동네들이 따로따로 모여서 재개발을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파트 몇 동 지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학교, 길, 공원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내 땅 100평에 용적률 60% 적용 아니 건폐율 60% 나오면 40%가 남는데 그 40평 땅은 누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10,000평에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60%면 4,000평이 남잖아요. 그 4,000평이라는 걸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단위별로 있는 재개발에서 사투리 땅들을 싹 하나로 모으면 뭔가 가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 도로, 도서관 등을 싹 모아요. 재개발 지역들. 대규모 재개발,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 기존 재개발들은 누가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민들을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돈을 내겠다. 일부 뭐 도서관 짓는 거 우리가 도서관 건물도 지어줄게. 뭐 한 50억 정도 지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끔찍합니다. 이 기름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왕십 뉴타운 이 3개 시범 뉴타운인데 여기 없었으면 지금 부동산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에요. 평당 1억 찍고도 남고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7, 8천만 원 갔을 거예요. 저 은평구, 노원구 이런 데까지. 그나마 수도권에서 직장이랑 가까운 지역에 중산층이 살만한 동네가 공급이 됐던 거죠. 사업이 늦다 보니까 한 2016년까지 계속 뉴타운에서 물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쉬운 대로 가자라고 해서 그나마 수요를 잠재웠던 거죠. 다음. 이게 기름동 뉴타운 지역이에요. 원래대로 하면은 요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묶었던 거죠. 싹 묶어가지고 하면서 이런 널찍한 길, 녹지 이런 게 나왔던 거죠. 원래 이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거보다 더 이건 그나마 좀 나중에 이제 개발된, 왜냐면 여건이 좋아서 나중에 이제 된 지역이고 처음에 개발됐던 요 기름 요 5구역 이런 데들은 훨씬 더 안 좋았던 걸로 제 기억이 돼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음. 그럼 이런 걸 하면은 왜 강남 수도권에만 사업체가 몰리나요? 자 지방으로 쫓아내려 보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직접의 이득이 더 커지고 있어요. 몰리는 게 더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리콘밸리에 가서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혁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농촌에서 혁신 안 납니다. 섬에서 혁신 안 일어나요. 혁신이라는 것은 복잡성, 사람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그 접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접점이 많을수록 혁신의 가능성은 높아져요.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런 데 가보면은 막 인구 2천만 되는 도시인데 하수도 하나 없고 도로도 없고 막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서도 가보면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어라고는 하나도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고치나 싶은데 아이폰을 다 고치고 앉아있고요. 그걸 옆에서 등에서 들여다보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옆에다 시장을 열어서 또 고치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사람이 많으면 일단은 혁신이 발생해요. 아이디어 교환, 남들이 뭐 하나 관찰.
강남역 카페에만 앉아 있어도 도대체 사람들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나, 돈 뭐 쓰나 보기 훨씬 쉽잖아요. 군산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대도시예요. 사업도 그렇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연애와 결혼이에요. 웃으시죠?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데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밖에 없어요. 울산 빼고. 여성들이 다 대도시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남성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도시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창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매력적인 도시들이 결국은 승리를 이끄는 거죠.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강남과 수도권을 누르자, 잘라서 가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예요? 간, 다리, 근육, 뇌 이런 게 다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거잖아요. 뚝 잘라가지고 저기 놓는다고 움직일 수 있나요? 못해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지역균형 발전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이제 논리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많이 짓자 이런 말씀들 하세요. 임대주택 하나 지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아파트 하나 국민임대 아파트 한 가구 들어가면 공공부문에서 1억 원 적자를 봐요. 만 가구 들어가면 1조 원 적자를 봐요. 그럼 그 적자를 누가 보느냐? LH가 봐요. 국가는 안 봐요. LH가 다 떠안고 있어요. LH 적자가 120조라고 했을 때 저봐 저 토건 새끼들 저거 다 해가지고 떼돈 벌었지 저 따위로 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하면 LH가 100조 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실은. 이거를 만약에 세금으로 하자. 그럼 100조 원 더 걷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세금이 1년 예산이 400조? 500조 정도 될 거예요. 400조 넘나? 그럴 텐데 25% 더 내야 되는 거죠. 임대아파트, 특히 쉬프트 같은 경우는 소수가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들어가서 그 임대아파트에서 20년을 있으면 그건 나는 좋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가 아니고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최 밑에 계신 분들,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은 영구임대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주택 바우처, 지금도 이제 실행하는 제도예요. 주택 부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지역별로 가구당 해가지고 18만 원에서 20몇만 원까지 가고 있어요. 중산층들은 뉴스테이, 민간임대 같은 경우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냥 이제 알아서 시장에 맡기는 거죠. 사실은 이런 로드맵이 다 박근혜 정부 때 수립이 됐었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뉴스테이가 뭔가 민간 기업에 밀어주는 것 같고 주택 바우처라고 하면은 집주인들한테 도움 주는 것 같고 정부가 태도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복지사회가 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테니까 우리 빨리 복지사회로 넘어갑시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아니에요. 스웨덴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그래프 치솟습니다. 왜 복지사회가 더 아파트 값이 높을까요? 복지사회는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다 뜯어갑니다. 다 세금을 다 뜯어가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내가 노후에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벌고 싶은 어떤 이런 욕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식 투자 못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주택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데 어느 사회, 어느 정부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에 가보면 모기지가 LTV 집값 대비 104%, 최장 100년 이렇게 나와요. 보통 한 70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104%냐? 집값 다 빌려주고 각종 세금도 내고 수수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4%예요. 그렇다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 걱정 없어요. 복지사회니까. 나는 여태까지 연금 다 열심히 냈기 때문에 연금 받으면 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가 든든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실제로 북유럽에 가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스톡홀름 지역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신청해요. 그래서 불법이긴 하지만 임대주택에 방 한 칸 또 우리 돈으로 80만 원, 100만 원씩 내면서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오스트리아 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옛날 그 레드빈, 뭐 빨갱이 비엔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한때 혁명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거를 급속도로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막 1년에 COG가 10%씩 늘어나요. 1920년대, 30년대 이런 시절에 그 땅을
잘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유 있는 물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스티아는 어떠냐? 끊임없이 지어야 됩니다. 계속 줘요. 그렇게 필요할까 싶은데도 계속 줘요. 왜? 짓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궁전을 내려다보는 지하철도 몇 정거장 안 되는 그런 꿈의 주거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빈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자, 아까 봤던 그래프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대책들은 보통 비슷해요. 제가 몇 번 겪어보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구두 개입을 해요. 모르는 거 우리 알고 있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더 오르면 좋지 내놓을 테니까 조심해. 자잘한 경우에 이 경우면은 이제 떨어지죠. 그다음에 뭔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취해요. 별로 효과는 없는데 뭔가 정부에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구나 겁을 줍니다. 보통 요 1, 2단계에서 대부분 끝나요. 투기구역 지정 뭐 이런 거. 지정까지는 안 가고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카드를 지정 검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3단계쯤 되면 영향력의 수준은 낮지만 범위가 넓은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강도 높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이런 걸 막 지정을 해요. 지금이 요 단계쯤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정부도 이제 필사에 가고 나봅니다. 너가 죽냐, 내가 이기느냐 한번 팔고도 붙이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제도 자체가 막 바뀌어요. 이런 게 일기 신도시가 있던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2005년 나왔던 831 대책 이런 시절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도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태어났을 때 신문을 보면서 여태껏 물어본 적이 1989년인가 88년, 89년 이때 몇 번 있어요. 추운 겨울날 일가족 자살이 매일 신문에 나왔어요. 왜? 전세값이 1,000만 원을 올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연탄가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매일 나왔어요. 무서웠어요. 혁명의 분위기가 막 넘쳐나는 거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200만 원 공급을 들고 나왔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죠.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철근 공장 앞에 건설부 공무원들이 나와 있어요. 이 철근 딴 데로 못 가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현장으로. 표 딱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분당, 이건 일산. 호텔, 콘도 이런 거 다 건설 중지, 대출 금지.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일기 신도시. 831 지금은 너무 당연한 실거래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어떻게 실거래가로 등록해? 밀어쳐서 한 거예요. 급하니까. 지금은 작업 모 단계쯤 된다. 자, 다음. 주택 공급을 늘리면 안 되나요? 늘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택지가 별로 없어요. 왜 택지가 없냐? 집이 다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못해요. 딜레마예요. 여기 주택 가격을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서 주택가격을 왕창 공급해 줄 것 같아. 그러면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가격이 또 올라요. 어떡하죠?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독약을 마시고 잠깐 쓰러졌다가 다시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걸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용적률, 온갖 규제가 많아요. 심지어 서울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새로 가보면은 좁아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보다. 왜?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가 삭제돼 있어요. 왜? 평평한 아파트들은 보기 안 좋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짓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가지 마세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들어서기 시작하면 재건축도 못하고 재개발도 안 되고 그 지역은 망가지는 거예요. 지하철 타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네 사실은. 그런 데 계신 분들도 다 BMW 끌고 다니시고. 그럼 외곽으로 나가면 되잖아. 외곽은 수도권 지역에 SOC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크게 양대 세력이 있어요. 농촌당과 도시당이 있어요. 수도권당과 지방당이 있는데 아직은 지방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오히려 SOC가 1인당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훨씬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GTX 하나 못 갈죠. 도로 확장 안 되죠. 광역철도, 신안산선 15년째 노선만 그리고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방에 가면 BC가 0.3도 안 나오는 호남고속철 지금 저기 어디야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고속철로 오면은 8분인가 빨라져요. 공기 수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무한공항을 경유하면은 1조 몇천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걸 하자고 지금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 GTX 놓으면은 이를테면 일산에서 삼성동까지 25분 걸린다 생각하면 그거 하루에 5,000원씩이라도 누가 안 타겠습니까? 다 타고 다니죠. 못 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야. 다음. 자, 그럼 어디다 짓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별로 땅이 없어요. 근데 저는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불행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초록색 지역들이 사실 지을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기 넓은 데 있네. 어디요? 근데 여기는 김포국제공항 주변이기 때문에 공항구역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아니요, 이제 비행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돼요.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넓은 데는 여기 강화도, 김포, 여기 너무 멀어. 그러고 나면 도시 주변에 넓은 지역이 어딨죠? 여기 일산이. 일산 주변에 땅이 넓은 땅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네.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여기 일산 주변에 계속 아파트들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산은 저주받은 곳이라는 게 부동산 투자자들의 말이에요. 네. 공급이 계속 서울보다 늘어나니까. 가까운데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도 어떻게 됐죠?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짓겠다고 그랬죠. 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올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데밖에. 그러면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보면 어딨죠? 요 광명시하고 요 시흥시 옆에 사이에 이렇게 길쭉하게 빈 땅이 있어요. 여기가 옛날 MB 때 그 보금제 주택 하려고 했던 광명 시흥지고요.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안산, 여기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데 여기 안산이에요. 이런 데도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안산 지역 올해 아파트 가격 6%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다 이런 데다 지으면은 안산은 2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동쪽으로 가보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여기가 녹색이었는데 여기가 미사신 도시. 이렇게 그러니까 막상 보면은 별로 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게 지금 딜레마라는 거죠. 여기 땅이 있다. 길에 땅이 있는데 여기는 서울공항이에요. 별로 땅이 없어. 저 진한 거는 산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산이에요. 녹지는 산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이 70%라고 하잖아요. 산 사이에 계곡들을 따라서 도시들이 쭉쭉쭉쭉 뻗어 있는 형상이에요. 저 연두색 지역밖에는 질 데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쪽은 평평하고 동쪽은 상수원 보호인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서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강남, 송파,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딜레마라는 거죠. 다음. 그린벨트에 아파트 확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린벨트는 도시 외곽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가까운 데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린벨트 밖에 교통 편한 지하철 다 놓인 신도시들 많이 있어요. 근데 입지가 괜찮은 지역은 이미 다 풀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을 다 써먹었어요. 이게 MB 정책입니다. MB 걱정. 주택 가격 상승이 사실은 주택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린벨트 신화에서도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전설이죠, 사실. 첫 번째, 지하철 2호선은 20분 만에 결정됐다. 두 번째, 그린벨트는 단 이틀 만에 만들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7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더 된 이야기죠, 보면은. 근데 그렇게 만든 그린벨트가 정말로 환경보호와 개발업체에 효과가 있었냐? 한번 따져볼 때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지정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진정한 공유주로 만들 기회를 이미 다 날려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지정해놓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10년짜리 채권 한 장씩 나눠줬으면 지금 거긴 다 국유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그동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전두환 때도 한번 할 수 있었을 거고 YS 때까지도 한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정해놓고 그냥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DJ 정부 때부터 법에 그린벨트와 국립공원이 풀리는 조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 내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처럼. 그럼 그린벨트를 관리 제대로 했느냐? 아니에요. 다음. 그린벨트는 이렇게 있어요. 꽤 많아 보이죠? 근데 다 산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적으로. 자, 여기는 동그란 게 뭐죠? 뭐 같아 보여요? 경마장이에요, 경마장. 과천 경마장이에요. 경마장 옆에 다 그린벨트인데 녹색인가요? 화이트벨트라고 좀 불러요. 다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꼭 키우는 집도 있지만 저 안에 창고, 공장 많아요. 여기는 강남 보금자리 만든다고 이미 다 그린벨트 씌웠던 지역이에요. 그린벨트 더 풀려고 봐도 마땅한 지역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린벨트 풀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데
그린벨트 지금처럼 놔둔 것도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거죠. 다음. 그럼 어디에 지으라는 것이냐? 땅은 있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울 도심 대부분, 종로, 여기 종로 요즘에 안 나가보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종로, 을지로, 이런 쪽에 가보면 다 상업지역에 용적률 800%까지. 내 땅이 100평이면 건물 꽉 차게 지어서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 반 지으면 16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근데 거기 가보면 그런 건물 있나요? 별로 없어요. 을지로 입구, 을지로 3가만 딱 가서 나가도 높은 건물 없잖아요. 다 5층 내외죠. 그것도 높은 건물 지으면 되는데 또 뭐라 그러냐, 토지주한테 너무 많은 이득이 돌아가니까 못하겠다. 그거 불로소득이다. 누구한테 덕 보는 게 있어야 바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은 계속 토지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닌 말로 평양에도 고층 건물이 누가 이득을 보니까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고층 건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서울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직주 근접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서울 도심에는 밤에 되면 유령은 통통 비고 거기서 멀리 차를 타고 나가는 곳에 주거지역을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왜 걸어서 광화문에서 걸어서 내 집까지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 엄마가 일하는 사무실에 애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아파트 주거지역이 공급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급형, 자족형 신도시를 만든다고. 성공한 지역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판교가 성공을 했죠. 판교가 성공한 이유?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강남 땅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거길로 몰렸고 그 옆에 판교, 분당이 있으니까 간 거죠. 그거 빼고는 다 실패했어요. 도심 지역에 재개발하면 다 오피스 건물이에요. 사무용 건물이죠. 근데 지금 공실률이 15%, 20%씩 돼요. 빈 건물 텅텅 납니다. 위워크가 아무리 건물 사들여봐야 못 채워요. 그런 지역에 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집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나눠보면 좋을까? 안 좋아요. 불편하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혼재형 주거단지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집 딱 나오면은 뭔가 약간의 유흥 같은 외식할 곳도 좀 필요하고, 이쪽으로 가면 학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하실에 룸사롱 있는데 3층에 교회 있는 게 우리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죄를 짓고 위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별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띄워놓는다고 해봐야 이동 거리만 늘어지고 불편함만 증가하는 거죠. 이게 서울 도심의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이고 쭉 있는데 다 분홍색이죠. 핑크빛이에요. 볼터치를 한 게 아니고 요거는 상업지역이에요. 용적률 800%까지 줄 수 있고 여기 명동 근처는 중심 상업지역이라서 1500%까지 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가 가장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위성사진을 보면 어때요? 뭐 아까 금천구 보여드린 거랑 별 차이 없죠. 로드뷰로 보면 이런 데예요. 이 땅들을 지금 이렇게 놔두고 밖에 그린벨트를 푸느니 더 밖으로 30km 밖에다가 뭘 하느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정책 근본적으로 40년 동안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부터 50년 동안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끌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항상 헨리 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지사님께서 이제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가지고 그걸로 다 중과세 때려야 된다고 하는데 헨리 조지가 들으면 나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헨리 조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갖고 있으면서 토지 가격이 오른 놈들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했지 그 땅을 잘 활용하려고 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고 뭔가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신이 준 땅을 인간은 제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사람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양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과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지금의 헨리 조지가 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용적률 800%인데 거기 150%짜리 낮은 건물 지어놓고 땅값 오르기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너 650%안 쓰고 있지. 그만큼 중과세. 오히려 거기에 건물 다 나 590%인데요. 그럼 너는 오히려 토지세도 깎아주고. 왜? 건물을 효율적으로 지어가지고 최대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잘 쓰려고 노력해서 공공의 이득을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 했던 토지공개념,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개념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테헤란로에 갑자기 이렇게 제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다 거긴 갈비집, 빈 땅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빈 땅으로 놔둔 놈들한테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나오니까 부랴부랴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5층 지으면 되겠지 했더니 도시계획으로 20층 이상 지으세요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울미교자 먹기로 다 키 맞춰서 지었죠. 그게 테헤란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IMF 터졌고 벤처가 생기면서 제일 서울에서 임대료 싼 데가 테헤란노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몰렸던 거예요. 참 세상이 재밌죠. 지방은 어떤가요? 지방 2010년, 2015년까지 재미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2016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와서 집값을 상당히 올리는데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투기꾼, 제가 뭐 투기꾼 없다처럼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꽤 많고 되게 다양화돼 있어요. 뭐 옛날식이 아니고 뭐 밴드나 여러 가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 많으시고 치고 빠지기도 아주 궁금해요. 증권 같으면 벌써 방에 가서 한 10년씩 사실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 교환행위로. 어떻든 간에 지방이 왜 올랐냐? 열악해요. 정말로. 부산, 대구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 빼고 나면 야, 그래도 대한민국 2위, 3위 도시인데 이러냐 싶은 생각이 드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만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지만 지금도 잠재 수요는 계속 높습니다. 대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구 수성구 이런 데는 강남이랑 비슷해요. 평당 2천만 원짜리면 싸요. 거기는. 서울 강남구 빼고 나면 교육열이 제일 높은 데가 대구 수성구예요. 심지어 광주도 평당 2천만 원씩 해요 지금. 서울 집값이 그래서 크게 비싼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도 돼요. 중소도시 가서 내가 빈틈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좀 참으시고. 다음. 자, 저는 왜 집을 못 살까요? 집 살려고 저 나이 또래 30대 후반쯤 되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요소를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집을 사고 싶어요? 교통도 편하고 학군도 괜찮고 10년 안 쪼기면 좋겠고 주변 편의시설도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값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죠. 대치동, 도곡동, 반포, 서초동 이런 데 장만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떨어집니다 사실. 강남 서초에서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싼 아파트가 어딘 것 같았어요? 타워팰리스예요. 제일 싸요. 26억? 많이 떨어진 거네요. 네, 많이 떨어졌죠. 돈이 없어요. 서울 시내에 집장만 하려면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택도 없으니까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역세권에도 3억 이상 아파트 서울 시내에도 꽤 있어요. 사실은 원래 4월 달만 해도 서울 시내에 역세권에 3억 이상 아파트가 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다 한 1억씩 올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웠어요. 다세대 등으로 눈을 넓히면 대상은 훨씬 넓어집니다. 강남에도 뭐 살 수 있는 데 많아요. 일산 가시면 국내 최고 수준 학군인데도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런 곳은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님 눈에 안 오를 것 같은 경우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봐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논리에 따라가면 집은 사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사면 돼요. 근데 보면 항상 집을 살려고 그러면 떨어질까? 올라갈까? 망설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솔직하면 돼요. 거기가 아무리 지금 거지 같은 곳이라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사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내 가족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그 지역에 편한 집을 사면 돼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놓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 또 이만큼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그 말씀 드렸어요. 근거 없는 폭락론, 붕괴론에 사로잡히지 말자.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1972년생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잠실 5단지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도 강 너머에서 봤고요. 여러 가지 서울 변화를 많이 봤어요. 사이클이에요. 자산시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주식보다 사이클이 정부에서 끊임없이 관리를 하죠. 이제. 폭락론, 붕괴론. 들으면 그럴싸해요. 근데 폭락, 붕괴하면 대한민국 망해요. 그냥. 그 꼴을 정부나 놔두겠습니까? 그 꼴 못 보죠.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폭락, 붕괴론을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쓸려나갑니다. 강남에 현금 100억씩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히려 뭐 줍줍하시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순서 안 돌아옵니다. 보면 나 전세로 살래. 뭐 선택이에요. 나 월세로 살래. 선택이긴 한데 1주택은 중립 포지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증권시장이 지난주에 폭락했죠. 저 증권 계좌 다 팔아서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손해본 것도 없고 벽본 것도 없어요. 뉴트럴이에요. 중립이에요. 근데 집은 그런가요? 내가 집이 없으면
나는 바로 영향을 받아요. 한 집이 있으면 나 집값 5억 올랐어 좋아. 근데 다른 집값 하면 7억 올랐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이에요. 내 집값 집 한 채 있는데 내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이유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예외 빼고 나면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거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핸드폰 하나 바꿀 때, 노트북 하나 바꿀 때, 자잘한 해외여행 한번 갈 때 얼마나 열심히 열공합니까? 이 카드 쓰면 도대체 얼마나 포인트가 쌓이나 열공하는데 집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대한민국 정부 나쁜 정부 아니에요. 수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한테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수많은 지원 제도가 있고 오히려 내가 소득이 낮고 내가 더 어려운 형편일수록 재원 제도가 많아요. 어설프게 돈 벌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연소득 한 6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제일 짜증나요.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아요. 오히려 그 밑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낮으면 낮을수록 많습니다. 근데 입에 떠먹여주지 않아요. 이런 제도들은 그냥 제도가 있을 뿐이에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끊임없이 전화하고 인터넷 뒤져보고 찾아서 확인해보고 발로 뛰어다 보면은 뭔가 있어요. 청약저축은 다 가입하셨나요? 그거 가입해봐야 나한테 순수 안 들어올 것 같다고 가입도 안 하시지 마세요. 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10만 원씩 계속 붓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 순서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청약가점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가 몇 점쯤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내가 결혼을 하면 몇 점이 몇 포인트가 더 득템. 여기서 애를 하면 더 몇 포인트 득템. 그러면 서울 평균 48점이니까 한번 해볼 만해.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부동산 한번 하루 잤는데 5천만 원, 2억씩 오르고 나면 아무 생각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 망한 거 아니거든요. 월급날 되면 내 주머니에 그냥 통장에 똑같은 급여 들어오고 애들은 집에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요. 나 손해본 거 없는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거기서 빠져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몸과 머리를 건강하게. 그럴 때 술 마시지 말고 운동을 하시고 머리를 계속 공부해서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가다 보면 그래프는 계속 바뀝니다. 몇 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게 집 사는 나라 아무데도 없어요. 다 집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큰 투자는 집이에요. 집은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LTV라는 걸 해서 70% 80%씩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낮은 거죠. 부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빚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큰 자산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전세로 살아야 돼. 전세가 공짜인 것 같죠. 근데 전세 대출 받으면 또 이자 나가죠. 이사하면은 300~400만 원씩 그냥 복비, 이사비 나갑니다. 근데 2년에 한 번씩 또 옮겨 다녀야 돼요. 애 학교도 전학 보낼지도 모르고 그 비용을 다 따져 보시고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항상 계산을 해보시고 날씨 좋을 때는 가족과 함께 우리가 어디 동네에 사면 좋을지도 한 번씩 둘러보세요. 그래서 다리 아프시면 부동산에서 한번 들어가서 음료수 얻어 마시고 말씀도 나눠보시고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 막 가까이서 가보면 동네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가족이 원하는 게 뭔지가 보여요. 난 정말 아파트 싫어. 이런 분들은 안 사시면 돼요. 자연과 함께 버탈 수 있는 동네 서울에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시면 되고 나는 교통이 정말 중요해. 아파트는 꼭 필요 없어. 그러시면 삼성역 근처 조금만 걸어 다니시면은 1988년쯤 지은 정말 교통하는 최고인 데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지역을 내가 무리해서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먼 미래를 내다가 그냥 살 수도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삼중주거가 뭔지 준주거가 뭔지 투기주거 투기과열주거 어떤 게 더 제약 조건이 강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틀려요. 투기과열지구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투기지구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여기는 과열 정도고 여기는 이미 다 투기야. 근데 더 때려잡아야 될 지역이 투기지역이에요. LTV, DTI, DSR 도대체 뭐지? 알쏭달쏭인데 아셔야 됩니다. 수익형 공유 모기지 여기 계신 분들 젊은 층들은 신혼희망타운 분양할 때 꼭 가보셔야 돼요. 수익형 공유형 모기지 하면은 1.8%예요. 30년 대출에. 물론 그 중간에 팔고 나가면 정부랑 반띵해야 됩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 디임돈 대출 뭔지 자기 조건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있다 보면 눈이 달라져요.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저걸 끌어서 내가 이만큼 벽돌 위에 올라와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남성분들 3베이, 4베이가 뭔지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특히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다 집이 똑같지라고 말하면 혼납니다. 다 달라요. 3베이, 4베이 이런 게 뭔지를 아셔야 요즘 유행도 알고 상대적으로 뭐가 나은지 알아요. 다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정말 마지막이네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공급밖에 필요하다. 뭐 토건적 욕을 먹더라도 공급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맞는 주택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공급된 주택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요. 철근도 제대로 못 쓰고 뭐 품질 기준도 형편없을 때 지은 집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 추진해야 됩니다. 목동, 상계동, 저는 여기를 연기 신도시라고 불러요. 여기부터 어떻게든 빨리 재건축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GTX AC 지금 계속 논의만 하고 있는데 AC가 아니고 A부터 Z까지 부지런히 뚫어야 됩니다. 보면. 그리고 지금 15년째 삽도 못 들고 있는 신안산선 이런 거 빨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SOC로 보면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상황은 타개해야 됩니다. 수도권 자꾸 쪼개서 안 좋아지면 지방으로 내려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좋아도 지방보다 살기 좋다고 더 서울로 몰리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게 현실인 거죠. 대한민국 하드캐리하는 곳은 수도권이에요. 사실은. 실치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큰 숙제는 이럴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주택 정책의 근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됐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아파트가 20억짜리가 18억이 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저도 못 들어가요. 좀 그런 데도 신경 껐으면 좋겠어요. 그게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단지 그게 서민이 살만한 그 여파가 한 열심히 내가 30년 대출 받아가지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7억짜리 아파트가 14억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도 좀 바꿔두자. 그리고 주택 정책은 주거 복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보유에 대한 강박과 신화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너무 또 이거를 하다 보면 법이 나오죠. 그리고 이 복잡성, 혼잡은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많은 정책 결정권자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뒷자리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복잡한 게 싫어. 나는 서울이 싫어. 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농촌 마인드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 살았죠. 내 건물 앞에 아파트가 서 있는 게 뭐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풍경이라는 거죠. 근데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지? 이 불편한 거를 억지로 참고 살고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이런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 좋지만 그게 필요한가요?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잠실에 60층짜리 아파트가 내 앞에 60층이 서 있어도 그냥 걸어서 내가 전철역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좀 그런 마인드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치, 정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만날 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주는 거 위에 똑 떨어지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처럼 더 높은 용적률, 청년들을 위한, 자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는 중산층들을 위한 뭔가 대책,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